육수와 발달 심리 7주차 2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7장 지능 발달에 대해서 지능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참고로 다음 주에 실시할 중간고사는 7장은 제외하고 6장 인지 발달 3까지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장은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목차는 지능이론, 지능의 안전성과 이후의 결과, 영재성, 그리고 지능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에 있는 그림 몇 가지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은 눈에 보이거나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지능의 그 이론은 되게 이렇게 분분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연구학자들이 이런 지능에 대한 이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이렇게 뭐 측정이 이렇게 용이하거나 또는 뭐 몇 가지 거라거나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지능 지수라든지 뭐 연령을 정신 연령을 따지는 부분 정도로서 현재 지능은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지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인데요. 이 웩슬러라는 분이 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은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은 개인의 종합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 수 계산을 잘한다고 해서 지능이 뭐 지능지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지능지수가 또 높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목적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이 뭐 어긋나거나 또는 적합하지 않은 답을 찾는 생각이 아니라 합리적, 그러니까 얼마나 정답을 빨리 찾아내거나 어떤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사고들. 그리고 또 내 주변 환경에 얼마나 적합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 이러한 개인의 종합적 능력을 이제 일컫는 것을 바로 웩슬러가 지능이라고 했죠. 이러한 지능을 웩슬러도 크게 정의를 했지만 이제 비네와 사이몬도 함께 정의를 했는데요. 지능의 발달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신 연령을 측정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본 것이 없지만 지능 검사를 웩슬러 검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비네 검사라는 걸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비네와 사이몬이 처음으로 정신 연령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신 연령. 그러니까 아동이 10살이면 10살인 아동이 정신 연령이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10살보다 넘으면 아이가 지능 지수가 보통 아이들보다 좋은 거고요. 10살보다 아래면 지능이 낮은 걸로 이렇게 평가하는 최초의 측정 도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각 나이의 정신 연령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문항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항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저희 책에는 없습니다만 물체를 잡는다거나 또 간단한 명령을 이렇게 따라하고 또 동작을 모방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림에 그려져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을 대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물들을 뭐 크기나 뭐 모양에 따라 비교하고 또 숫자를 따라하고 사물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름을 기억했다가 이렇게 또 꺼내고 비교하고 문장을 완성하고 종이를 지시에 따라 자르고
추상적인 용어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기억력이라든지 또 추상적이란 거라든지 또 손에 이게 손 동작 수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신 연령을 측정하는 도구를 이제 비네라는 사람, 비네와 사이먼이 처음 만들었고요. 그리고 웩슬러는 그걸 좀 더 그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뭐죠, 객관화된 도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능을 논리적 사고다,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또 언어 유창성, 말을 얼마나 조리 깊고 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정렬한 상태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문제 해결력, 어떤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 해결할 수 있는가, 또 학습 능력, 공부를 또는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서 작업을 익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사고라든지 언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학습 능력으로 이제 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정의들이 뭐 전통적인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는데, 뭐 전통적인 거는 골턴, 비네, 스피어만, 서스톤, 길퍼드, 뭐 커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콜턴은 선천적인 능력을 많이 따졌고요. 비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지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거죠. 여러 가지 문항들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검사를 해서 그 아이들을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동일 연령의 아이에 얼마나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이런 걸 따진 거죠. 또 뭐 스피어만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면, 특수적인 면 이런 것들을 봤고요. 뭐 중요한 내용들 아니라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서스톤은 언어 이해, 언어 유창성, 수 능력, 시공간 능력, 기억, 귀납적 추론, 지각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측정해서 이제 정신 능력을 따졌고요. 길퍼드는 뭐 내용, 산출, 조직이라 그래서 입체적인 지능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커텔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이 부분도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리 측정, 즉 지능 측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요, 먼저 스피어만은 일반 지능과 특수 지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책 202페이지 그림 7-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네요. 모두 책 준비됐죠? 네, 보시면 스피어만이 지능은 이렇게 G라고 써져 있는 일반 요인과 S라고 써져 있는 이제 특수 요인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서로. 그래서 이 요인들은 서로 이제 비슷한 것끼리 뭉쳐 있다는 거죠. 서로 상관이 높은 요인끼리 뭉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인 분석, 그러니까는 각 그 영역, 그러니까 언어적 능력에 있는 많은 요인들을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한 가지 언어적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나머지 요인 점수, 그러니까 언어 영역에서 한 개의 점수가 높으면 나머지 언어 영역의 요인들도 다 같이 높은 점수를 얻더라 라는 것들로 이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을 구별을 해보니까 총 5가지로 나눠졌는데,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나눠진 거죠. 일반 요인은 일반 지능이라고도 하는데, 인지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지능, 전반적 능력과 지능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상관관계 되게 높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창의력이 높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많이 흔히 말하는 그냥 머리가 좋다, 뭐 지능이 높다, 이런 요인들이 바로 일반 요인이고요. 특수 요인은 특수지능이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종류의 인지적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술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음악적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은 일반 지능은 되게 선천적 능력을 많이 좌우한다면 선천적으로 이런 특수 지능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어 역시 선천적인 것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음악적 능력 같은 경우도 선천적인 능력의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학습이 개인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이런 약간 두 가지 요인으로 두 가지 큰 영역으로 이제 지능을 이제 분리해 본 것이 바로 스피어만이고요. 그다음에 선스톤은 이제 한 두 부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인, 그러니까 지능에 관련된 지적 능력에 관련된 요인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1차 정신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많은 지능에 관련된 요인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유사한 것들과 묶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간 능력, 그 다음에 지각 속도, 그 다음에 수적 사고, 언어적 의미, 단어 유창성, 기억 능력, 그 다음에 귀납적 사고, 즉 추리력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초 정신 능력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 맞는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웩슬러 검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간, 처리 속도, 수학, 언어, 그 다음에 유창성, 기억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귀납적 사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스톤의 기초 정신 능력도 대부분의 지능학자들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델인데요. 지능 구조 모델은 조직, 내용, 산출로 이루어진 3차원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내용과 산출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아니고 정보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뇌가 무엇을 하는지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내용은 개인이 어떠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지와 관련이 있고요. 산출은 내용 중 어떠한 정보를 산출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책 205페이지 그림 7-2를 보겠습니다. 길포드는 우리의 지능 구조가 이런 큐브처럼 생겼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조작이죠. 평가, 수렴적 생성, 확산적 생성, 기억 파지, 기억 보호와 인지. 산출은 단위 유무 관계 체계 변환 함축. 내용은 시각, 청각, 상징, 의미, 행동적. 이러한 그 지능의 요인들이 이렇게 우리 큐브처럼 다 다른 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연결이.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건 하나씩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과 다 얽혀서 3차원적, 그러니까 큐브와 같은 네모 모양으로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브는 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돌리면 처음에 그 큐브 하나에 있던 상하 좌우에 연결되어 있던 큐브들이 어떻게 되죠? 돌리게 되면 다른 조각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조작, 내용, 산출에 있는 요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거죠. 3차원적 요인이고요. 처음에는 120기 정도가 요인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요인이 180개까지 증가가 됐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다 연관성, 다른 것들과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아까 했던 것도 그렇고 길포드도 그렇고 이걸 측정하기가 어렵고 이제 사람마다 이 차이가 너무 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연구가 좀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캐롤과 혼의 유동성 및 결정성 지능이에요. 유동성 지능은 그냥 선천적인 지능. 그 다음에 결정성 지능은 이제 환경적 지능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지능은 그냥 뭐죠?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선천성 지능. 그리고 모든 문화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타나요. 퍼즐 맞추기는 물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많이 하지만 우선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잘 하지 못해요.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먼저 그림을 보고 금방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잘 맞출 수 있고 좀 늦게 맞출 수도 있지만 이런 퍼즐 맞추기라든지 어떤 놀이 관련된 이런 것들은 선천적으로 갖고 나지 누가 가르쳐 주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동성 지능이고요. 결정성 지능은 학습, 즉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시험도 그렇고 어떤 작업들, 기계를 다룬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결정성,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도 유동성 지능보다는 결정성 지능에 가깝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 이런 유동성 지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배운 것도 적고 또 대부분 간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고 나이가 먹게 되면서 이 유동성 지능은 점점 떨어지고 결정성 지능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결정성 지능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캐롤의 지능 3계층 모델인데요. 지능은 이렇게 3계층으로 이렇게 위계적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죠? 하나의 지능에는 다양한 하위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단지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지능은 유동성, 결정성, 일반적 기억 학습, 시지각, 청지각, 인출 능력, 인지 속도,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각각의 세분화된 70개의 좁은 능력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능이 위계적,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낮은 것에서부터 중간 가장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일반 지능까지 이렇게 엉켜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지능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죠. 다중지능 이론. 207페이지 펴놓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한 개인의 지능을 측정할 때 개인의 삶과 문화를 고려해야 하며 지능을 하나의 수치만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문화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능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9가지의 지능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지능,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감각지능, 자연지능, 실존적 지능, 언어지능, 개인 내적 지능, 대인관계지능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능은 높고 어떤 지능은 낮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지능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개인 간차 그러니까 개인 간의 차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드너는 개인 내차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가를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직업에 많은 연관성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업을 갖겠지만 소리에 관련된 직업, 소리를 구별한다거나 또 소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직업. 또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세일즈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택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처럼 직업과 많은 관련이 있고요. 그것들을 표 7-1 20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지능, 시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으나 시각화를 이용한 암기 기억 능력이 좋다. 이해가 높으면 그래서 건축, 조종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미술가 등의 직업이 좋겠죠. 언어지능은 언어 사용 능력이 뛰어나며 언어의 순수와 의미에 민감하다. 변호사라든지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음악지능은 음조, 멜로디, 리듬과 같은 비언어적 소리에 민감하다. 음악교사, 작곡가, 보컬리스트 이런 사람들. 논리수학적 지능은 추상적인 관계나 양식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문제풀이 능력이 높다. 그래서 과학자, 엔지니어, 회계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신체운동지능은요. 눈선협응이 뛰어나며 도구 사용에 능하다. 운동선수, 댄서, 배우, 안무가. 눈선협응이라는 것은 눈과 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걸 하는 거죠. 대부분 운동선수들 우리가 봅시다. 우리 학교에 있는 양궁부를 보면 어때요? 눈으로 그 활을 잡아서 이제 손으로 잡아당기고 또 어떻게 하죠? 눈으로 관역을 보고 손으로 이렇게 조준해서 이제 활을 쏘게 되는 눈선여붕의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지능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상담사, 간호사, 영업사원, 교사 이런 사람들. 개인 내적 지능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의 동기나 감성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그래서 CEO, 그다음에 성직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 자연지능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생물학자, 농부, 수의사. 실존적 지능은 존재의 이유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한다. 철학자, 수도승, 종교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드너의 이런 다중지능 이론이 최근에 학생들의 진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장애의 아이들에게도 개인 내차를 중시하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을 이용해서 본인의 소질이라든지 강점과 약점에 대한 지도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턴버그의 3원 이론은요. 우리 그 앞에서 우리가 기업 같은 데서 정보 처리 이렇게 관점에서 지능 공부했었잖아요.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이런 것처럼 정보 처리 관점에서 지능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지능은 실용지능, 창의지능, 분석지능이 있고요. 이것들이 서로 연관을 이루고 세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지능이 높아질 거고 반면에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능이 편향되거나 낮은 지능이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스턴버그의 이제 주장인데요. 실용적 지능은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능으로 적응력, 응용력과 관련되고요. 보통 우리가 환경에도 적응한다든지 또 아이디어를 내고 또 아이디어를 적용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상식이 풍부한 사람들, 상식이 그러니까 현대의 상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 잘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창의적 지능은 창조하고 상상하는 능력, 새로운 환경에서 효과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추리력이 좋은 사람들, 또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 이렇게 탁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아내는 사람, 그런 지능이고요. 분석적 지능은 분석, 평가,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쪼개보는 거죠. 그래서 쪼개고 그것을 평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지. 그러니까 수학, 언어 이런 것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역시 가드너와 마찬가지로 스턴버그도 각각의 사람들의 지능이 어떤 사람들은 실용적 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분석적 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창의적 지능이 높고 이런 그 사람의 패턴도 찾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지능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지능이 스턴버그의 3원 이론입니다. 정서지능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IQ 하다가 그 뒤로 굉장히 Q 하는 데 나왔죠. EQ, 정서지능, MQ, 도덕지능, 또 SQ는
질서 지능이었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뒤에 Q를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뭐 지능지 IQ가 높은 사람들보다는 뭐 이런 EQ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던 것처럼 정서를 지능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죠.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구별하며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메이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지능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눴고요. 또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상관관계라는 것은 여기 나온 걸로 예를 들게요. 정서지능과 대인관계가 있다면 정적 상관관계는 정서지능 점수가 높으면 대인관계 점수도 높다라는 거. 2개 다 정적 위로 가는 걸 정적 상관관계라고요. 부적 상관관계는 반대.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점수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도 좋다라는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서지각은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의 정서를 저 사람이 또는 내가 현재 정서 기분이 어떤가를 바로 느끼는 능력인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상관없이 힘들어 죽겠는데 굉장히 우울한데 막 가서 뭐 이렇게 먹히지도 않은 우기는 이야기 해가지고 더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정서 지각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 그 기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능력이 높죠. 그리고요 정서 사고 촉진은 정서적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고와 전략 구상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서 즉 감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현재 이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서를 바꾼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정서를 이용할 수 있는가. 대인관계 좋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것도 높겠죠. 정서 이해. 관계 속에 나타나는 정서적 정보나 정서에 대한 언어적 정보 등 정서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서를 파악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정서 지각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 같은 거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현재 정서를 느끼는 거라면 정서 이해는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를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정서 조절은 나와 관계가 맞는 건데요. 나의 정서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정서 조절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잘 느끼고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 관계와의 대인 관계가 높겠죠. 그래서 요즘 이런 정서 지능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능의 측정은 이제 우리가 지적장애아 교육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거나 또는 특수화 진단평가라는 과목에서 이런 지능 측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도구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제목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뇌, 아까 했었죠. 비뇌와 사이먼의 비뇌 검사는 정신연령, 즉 MA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유동 추론, 지식, 양적 추론, 시공간 처리, 작업 기억들을 이제 이런 소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점수를 한 다음에 또래들과 비교를 해서 그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높냐 낮냐. 그러니까 생활연령은 그 아이의 나이, 정신연령은 그 나이에 비해 나오는 정신연령이죠.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100이 기준, 생활연령보다 정신연령이 높으면 100 이상, 생활연령보다 정신연령이 낮으면 100 이하 이렇게 된 거죠. 웩슬러 검사는 이제 비뇌 검사가 이제 좀 뭐랄까요 덜 정확하다 보니까 새롭게 나온 검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지능 검사가 웩슬러 지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이 있는데요. 우리 장애아이들한테 검사하는 거는 아동용 K-위스크4. 그래서 6세부터 18세까지 17세 11개월까지 사용하는 아동용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능 평균이 100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100보다 높으면 지능이 높은 것, 100보다 낮으면 지능이 또래보다 낮은 것. 표준 편차 15라는 것은 15점 점수 체계. 그래서 85까지는 마이너스 1등급. 다시 15를 내려진 70은 마이너스 2등급. 그래서 70 이하는 마이너스 2SD 이하는 지적장애, 115 이상은 1SD, 130 이상은 2SD. 그래서 2SD 이상은 매우 머리가 지능이 좋은 영재, 이렇게 체계로 이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장애와 진단평가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프만 검사가 있고요. 한국판 KABC 같은 것도 있고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뭐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능 검사에 대한 비판은요. 우선은 그 아이들이 대부분 언어에 의해서 검사가 되기 때문에 언어 이해라든지 지식 따르기, 상식, 학업 성적 등에 많이, 그래서 결국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지능이 높게 나오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지능이 낮게 나온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지능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수 집단이 차별받고 있다, 이 말은 특히 그 다문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모 엄마가 외국인이라든지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에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소수 집단을 위한 지능검사 도구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집단이 지능 점수가 낮게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창의력, 동기, 정서, 태도 같은 건 잘 측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참 남았던 아까 말했던 뭐 EQ, SQ, MQ 이런 것들도 정확한 측정치를 아직까지 제공해주는 검사 도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적 검사를 하는데 뭐 라이터 검사 같은 지적장애 평가를 하는, 그 다음에 정신성숙도 검사 같은 감각지각 같은 말하기 장애를 가진 아동 평가를 하거나, 네브라스카 학습준비도 검사는 뭐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검사도 있고요. 레이븐 검사도 있고 비언어적 지능 검사도 있고 뭐 또 역동적 평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연적 환경에 놓고 그 아이들을 관찰하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대안적 지능 검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그 결과를 제공하지는 못해서 이렇게 주된 검사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적인 검사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시 마치겠습니다.